먼 옛날 조선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주 인근 나지막한 야산 아래 자리 잡은 반촌에는 청풍 김씨 가문이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김씨 문중의 땅이 시작되었고 정갈하게 쌓아 올린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내 소슬대문이 위엄있게 서 있는 기와집이 나타났지요. 이 집의 가풍은 인근 십리 안에서 두루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아랫 것들이 마당을 쓸어야 했고 밥상에 오른 음식은 단 한 점도 낭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삿날에는 제물을 차리는 순서와 절하는 방향까지 일일이 법도가 정해져 있었고 대문 밖을 드나드는 사람의 얼굴까지 문지기 노비가 장부에 적어야 했지요. 법보다 무서운 것이 가법이다. 이것이 청풍 김씨 가문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훈을 마치 경전처럼 받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집의 주인 김판관이었지요. 환국의 소용돌이가 조정을 휩쓸고 당파 싸움으로 명문 가문들조차 하루아침에 몰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판관은 그 혼란 속에서 홀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가문을 지켜왔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에는 끼어들지 않고 오직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집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을 지나는 참새도 괜히 숨을 죽이는 듯했고 처마 끝에 걸린 풍경도 바람이 불어야만 조심스럽게 울음을 내뱉었지요. 김 판관의 본명은 김덕중이었습니다. 정오품 판관 벼슬을 지내다 몇 해 전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등줄기 하나 굽히지 않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리발 같은 흰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한겨울 얼어붙은 강물처럼 형형하게 빛났지요. 집안 노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영감마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시면 마당의 낙엽도 멈춘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김 판관이 일단 목소리를 높이면 사랑채 기둥에 붙어있는 먼지조차 몸을 사리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집안을 살필 때면 노비들은 제각각 맡은 일을 두 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청렴과 원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도 매물 한 푼 받지 않았고 억울한 자의 호소라면 밤을 새워 문서를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 조정의 혼란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김 판관은 점차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곧 가문의 생명이다. 당파 싸움에서 밀려난 가문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꼴을 너무도 많이 보아온 까닭이었지요. 그래서 김 판관은 쌀 한 톨, 엽전 한 입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곳간의 열쇠는 언제나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다녔고 장부는 매일 밤 직접 살폈습니다. 마님 되시는 부인께서도 가끔은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영감,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조금 내려놓으시지요. 그러면 김 판관은 짧게 한마디를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소.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고 그 원칙이 청풍 김씨 가문을 수십 년 동안 지탱해온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원칙이 곧 가문 안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될 줄은 그때의 김 판관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날 청풍 김씨 가문의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교군이 대문 앞에 멈추고 연지곤지 고운 색으로 단장한 신부가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 순간 마당에 서 있던 노비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청이, 경주 최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가세가 기울어 친정이 풍비박산 난 뒤 아버지의 오랜 지인인 상단 어르신 밑에서 자라난 처자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청이는 그야말로 조신한 요조 숙녀 그 자체였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봄날 버들가지처럼 유하였고
시부모께 드리는 첫 인사는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지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여 귀에 거슬리지 않았고 손끝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포시 내리깔린 눈꺼풀 사이로 스치듯 지나가는 그 시선은 새로 들어온 집안의 구석구석을 조용히 그러나 빠짐없이 훑고 있었습니다. 곳간의 위치,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통로, 노비들의 동선, 그리고 김 판관의 표정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청이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지요. 상단 어르신의 슬하에서 자란 세월이 청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는 법, 장부의 숫자에서 거짓을 가려내는 법, 상대의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는 법. 이 모든 것이 청이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지요. 하지만 청이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단 어르신께서 일찍이 가르쳐 주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우는 쥐를 잡기 전에 절대 꼬리를 치켜들지 않는 법이다. 청이는 그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새며느리가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청이는 매일 새벽, 아직 하늘이 검푸르게 잠들어 있을 때부터 일어나 몸을 단정히 여몄습니다.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 올린 뒤 시부모님의 방 앞에 나아가 무난 인사를 드렸지요. 그 다음에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돕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내다 널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어찌나 분주한지 곁에서 지켜보는 집안 몸종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판관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 판관은 곳간 문을 열고 전날 저녁과 비교하여 쌀이 줄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장독대의 된장과 간장의 양도 손수 막대기로 재어보았지요. 심지어 부엌에서 쓴 나무 땔감의 숯까지 헤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새며느리가 가산을 축 낼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었지요. 청이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판관이 곳간을 열 때면 조용히 옆에 서서 문을 잡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김 판관은 무언가 어색한 듯 잠깐 며느리를 돌아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확인 작업을 이어나갔지요. 그런데 집안의 몸종들이 눈치를 채기 전까지는 청이에게도 한 가지 남몰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면 청이는 장독대 뒤편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작은 기와 조각 밑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도 하고 손바닥 크기의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도 했지요. 그 모습을 우연히 엿본 몸종 서비는 이튿날 아침 부엌에서 동무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아씨가 밤마다 장독대 뒤에서 귀신도 모를 짓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이가 꺼내고 넣고 적는 것의 정체는 지금으로서는 낡고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와 거기 담긴 엽전 몇 입, 그리고 촘촘한 글씨로 가득 찬 작은 쪽지들 뿐이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부인, 밤바람이 차오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시오. 진수는 셋째 아들답게 형들의 그늘에 가려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도 재주가 없었고 벼슬에도 뜻이 없었지요. 하지만 마음이 유하고 따뜻하여 청이는 그런 남편이 은근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잔꾀 없이 솔직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때로는 머리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더 든든한 법이라는 것을 청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청이가 가문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문중의 큰 제삿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어느 아침, 김 판관이 사랑채 안에서 낮은 탄식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집안 전체가 뒤숭숭해지더니 노비들이 이방 저방을 분주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엽전 백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김 판관이 제사 때마다
문중 어른들께 예를 갖추기 위해 비상으로 아껴두던 돈이었지요. 장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고 열흘 전만 해도 반다지 깊숙이 넣어 두었음을 김 판관 본인이 확인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채워둔 반다지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비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며 자신이 아니라고 손을 저었고 마님은 몸져 놓으셨습니다. 김 판관의 두 눈은 안채와 사랑채를 번갈아 오가다가 마침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로 세며느리 청이의 방이었지요.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담장은 온전했고 대문 옆 문지기 노비도 밤새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온 새 식구라면 단 한 명뿐이었지요. 청이는 그 소란 속에서 홀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거나 손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는 청이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헤아리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지요. 부엌 쪽을 한번 보고 사랑채 행랑 쪽을 한번 보고 그리고 조용히 시선을 발밑으로 내렸습니다. 흙바닥 위에 아주 작은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직전의 진흙 발자국. 너무 작아서 어지간히 눈을 세우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땅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이며 김 판관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부가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김 판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말해 보거라. 청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부가 사흘 안에 사라진 엽전을 찾아내겠나이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소부 스스로 이 집 문을 나서겠나이다. 사랑채 안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판관은 길고 긴 침묵 끝에 서리발 같은 수염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마. 청이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 불꽃 하나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청이에게 그것은 단순한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문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보여줄 기회였지요. 서약서를 쓰고 방으로 돌아온 청이를 남편 진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어찌 그런 말씀을 하셨소? 찾지 못하면 어쩌려고? 청이는 옷고름을 단정하게 여미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말씀드린 것이지요. 하지만 아버님 반다지에 손을 댈 사람이 이 집에 누가 있겠소? 노비들은 다 겁쟁이들이고. 청이는 잠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 집에 드나드는 친척 어른 중에 유독 살림 구경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수는 눈을 껌뻑이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족숙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매달 한 번씩 오셔서 아버님과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 꽤 살갑게 대하시고 그분의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진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발이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청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서 나와 조용히 행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청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모든 노비의 신발 바닥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노비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아씨가 워낙 조용하고 부드럽게 신발을 빌려달라고 하니 딱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이는 한 켤레 한 켤레 신발 바닥의 진흙 무늬와 다른 모양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비 중 어느 누구의 신발도 그날 아침 반다지 앞에서 발견된 진흙 발자국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 중 허리가 굽어 신발코가 안쪽으로 살짝 쏠리는 독특한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지요. 청이의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첫째 날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안이 잠든 시각, 청이는 담요 하나를 걸치고 장독대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밤도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에 살핀 발자국의 방향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담벼락 쪽으로 이어지는 흔적이 있는지를 살피려 했지요. 달빛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이가 담벼락 근처로 다가가는 순간 돌담 옆 느티나무 그늘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흰 장삼을 걸친 노승이었지요. 눈을 감고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이 애초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두 눈은 살포시 내리감겨 있었습니다. 청이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승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허리를 낮추어 보게나. 청이는 놀라움을 누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치 않네. 이 집 담장에 누군가 올랐다. 내려간 흔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청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담장을요. 그렇네. 느티나무 가지 하나가 꺾여 있고 담장 위 이끼에 긁힌 자국이 남아있지. 사람의 무게가 실렸을 때 생기는 자국이야. 청이는 재빠르게 담벼락으로 다가가 노승이 가리킨 방향을 살폈습니다. 과연 나뭇가지 하나가 반뼘가량 꺾여 있었고 담장 위 이끼에는 가는 선이 두 줄 나란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노승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인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노승이 남긴 말 한마디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재물은 구멍난 독과 같으니 채우려 말고 막으라. 청이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달빛 아래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어 달빛이 땅 위에서 일렁였지요. 그 일렁임 속에서 청이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구멍난 도, 막아야 할 구멍, 그리고 담을 넘어 들어온 발자국. 청이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청이가 세수를 하고 방에서 나오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바람에 문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 집의 곳간 문은 쇠볼트가 걸려 있어 바람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는 구조였지요. 청이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일부러 열어두셨구나. 시아버지 김 판관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이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곳간 문을 열어두고 며느리가 안을 들여다보는지 혹은 손을 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지요. 어딘가에 눈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곳간을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밥상을 차리는 내내 청이는 집안 노비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부엌을 오가는 노비들 중 유독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일을 돕겠다며 자꾸 부엌 문가에 서 있는 섭이라는 몸종이었지요. 그 눈이 청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청이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내부에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청이는 이후 마당을 거닐면서 행랑채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김 판관의 신복 노비 덕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장작을 패면서도 청이의 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둘이로구나. 청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태연하게 마루에 앉아 바느질감을 꺼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실끝을 날름거리며 바늘에 꿰고 흥얼흥얼 작은 노래를 입 안에서 굴리며 손을 놀렸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곳간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청이는 단 한 번도
그쪽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나절 내내 지켜보던 서비가 결국 안채로 달려가 무언가를 보고하는 것도 청이는 눈치챘지요. 잠시 후 김 판관이 사랑채 마루에 나와 앉아 청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이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음 지었지요. 김 판관은 잠시 그 웃음을 받아보다가 이내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보았습니다. 사랑채 문이 닫히기 직전 김 판관의 눈매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청이가 방을 정리하려고 남편 진수의 책상 서랍을 여는 순간 손가락 끝이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꺼내 보았더니 얇은 기름 종이에 쌓인 꾸러미였습니다. 풀어보니 엽전이 가득 담긴 전대였지요. 세어보니 정확하게 100냥이었습니다. 청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종이로 싸고 서랍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마당을 한 바퀴 걸으면서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었지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덫이었습니다. 진수의 서랍에서 돈이 발견된다면 모든 혐의는 셋째 아들에게 쏠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며느리는 어찌 되든 상관없이 가문 안에서의 발언권을 잃게 될 것이고 돈을 빼돌린 진짜 범인은 조용히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청이는 다시 담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젯밤 홀로 담장 앞에 서서 다시 살펴보았을 때 청이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담장 바깥쪽 지늘개에 찍힌 발자국이 두 방향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자국과 빠르게 나간 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의 간격이 안으로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넓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뛰었다는 뜻이었지요. 집안 사람 중에 담을 넘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수의 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때 청이의 뇌리에 번쩍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수가 무심코 한 말이 떠올랐지요. 족숙 되시는 분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내 방에 잠깐 앉아 차를 드셨어. 서랍에서 책을 꺼내 보여드렸지. 족숙. 매달 한 번씩 오는 먼 친척. 살림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안쪽으로 쏠리는 특이한 신발 자국.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지금 당장 소리를 높이거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김 판관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딸뻘 되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청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청이는 사랑채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사흘이 되었습니다. 소부가 아직 엽전을 찾아오지 못하였으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물러가겠습니다. 김 판관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해 보거라. 족숙 어르신께서 오늘 이 집에 오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인 연유로 그리 묻느냐. 청이는 고개를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소부가 아버님께 오늘 그분을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것이 있나이다. 그날 밤 청이는 처음으로 남편 진수 앞에서 긴 말을 꺼냈습니다. 바깥에는 봄밤의 서늘한 바람이 창호지를 살며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가 타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지요. 청이는 먼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의 서랍 안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린수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서랍 안에요? 책 몇 권이야 있지요만. 책이 아닙니다. 엽전 100냥이 들어있습니다. 지린수의 얼굴에 경악이 퍼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것을 청이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방님, 앉으세요. 그리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린수는 멍한 얼굴로 다시 앉았습니다. 청이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살핀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담장의 발자국, 신발 자국의 방향,
족숙 어르신이 이 방에서 서랍을 본 일, 그리고 오늘 낮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한 말까지. 진수는 청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 말씀이 맞는다면 나는 아버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자백을 하려 했습니다. 청이는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백이요? 누명을 쓰는 것은 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른 빚을 졌다고 하면 부인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청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호롱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청이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졌지요. 상단 어르신 밑에서 자라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필요가 사라지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청이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머리가 좋지도 않고 벼슬도 없고 아버지의 눈밖에 낙이 일수인 셋째 아들이었지만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죄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청이의 가슴 안으로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청이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이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밤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며 벽 위에 두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어 놓았지요. 그 순간만큼은 곡간도, 엽전도, 시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도 모두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청이는 새벽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결판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족숙 어르신이 나타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나이 60을 간 넘긴 사내로 온화한 웃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색 도포 자락을 단정하게 여미고 손에는 작은 선물 보따리 하나를 들고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김 판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뒤편에 청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족숙 어르신은 며느리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 새 며느리로구먼. 얼굴 한번 보자꾸나. 청이는 단아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신 것이 다행이옵니다. 소부가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 기다렸습니다. 족숙 어르신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네, 담장에 관한 이야기이옵니다. 순간 어르신의 온화한 웃음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굳음을 청이도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김 판관도 보았습니다. 청이는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두 손으로 김 판관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그날 밤 담장 바깥 진흙에 찍힌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을 본떠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랑채 앞에 늘 세워 두는 어르신의 집신 바닥 모양입니다. 두 종이가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모양이 같았습니다. 안쪽으로 쏠린 특유의 굽음, 왼쪽 뒤축이 더 다른 패턴까지 일치했습니다. 족숙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억지란 말이냐? 신발 모양이 같다고 다 같은 사람이란 말이냐? 청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신발 모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부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청이는 뒤편에 서 있던 몸종 서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서비가 조심스럽게 나아와 작은 종이 꾸러미를 청이에게 건넸습니다. 사흘 전 밤 어르신께서 담을 넘어 이 집에 들어오신 뒤 발자국 옆에 이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안에는 작은 옷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청이가 그것을 진수에게 보여주었을 때 진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족숙 어르신께서 늘 허리띠에 차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침묵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족숙 어르신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혔지요. 그러나 김 판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것을 가져간 것은 용서할 수 있소. 하지만 내 아들을 범인으로 만들려 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소. 결국 족숙 어르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채 빚에 몰려 급전이 필요했고 김 판관이 비상금을 쌓아두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지요. 그리고 진수의 서랍에 돈을 숨긴 것은 혹여 들켰을 때 자신 대신 셋째 아들에게 혐의를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청이는 그 고백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한편에 조용히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엽전 백냥은 그날 저녁 사람을 보내 회수하였습니다. 족숙 어르신은 스스로 문을 나서며 다시는 이 집 문지방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청이는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에도 집안의 어떤 노비에게도 마님께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 무렵 김 판관이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을 때 청이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찻잔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아버님, 이 집에 구멍을 막았습니다. 김 판관은 오래도록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수고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청이에게는 그 3글자가 마당 가득 쌓인 엽전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엽전 사건이 마무리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안에 다시 조용한 일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그 평온함 속에서도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 판관이 그토록 집착하던 백냥. 그것이 제사비로 비축해 두었던 돈이라고는 했지만 청이의 눈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끼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금음날이 되면 김 판관은 인편으로 어딘가에 꾸러미를 보냈습니다. 그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노비들도 그저 영감마님의 심부름이라 여기며 받아들고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꾸러미를 보내는 날이면 김 판관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딱딱함 속에 감추어진 고요한 슬픔 같은 것이었지요. 청이가 서재의 이중 벽장을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서재에 먼지가 쌓였다는 몸종의 말을 듣고 청소를 도우러 들어갔다가 벽장 뒤편의 판자가 다른 판자보다 새 것임을 눈치챈 것이지요. 손을 대어 보니 살짝 움직였습니다. 안쪽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서류 묶음과 낡은 폐물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이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물 상자 겉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 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봉시엠 봉선. 그것이 이름인지 호칭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청이는 조용히 벽장을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도록 그 글자를 생각했지요. 그 이름의 비밀이 풀린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진수가 무심코 꺼낸 이야기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께서 밤마다 혼자 서재에 계신 날이 많았어. 나중에 형님한테 들었는데 아버님께 젊은 시절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구 어른이 계셨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분 아이를 몰래 돌봐오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 청이는 가만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매달 금음날의 꾸러미, 벽장 속의 폐물 상자, 그리고 재산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재물을 쓴 적이 없는 노인. 김 판관은 수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냉혹한 사람의 역할을 자처해 온 것이었지요. 청이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다음 금음날 아침, 청이는 일찍 일어나 서재 앞에 차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김 판관이 서재에서 나오다 찻잔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청이는 몇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꾸러미를 보내실 때 소부가 대신 심부름을 해도 되겠나이까. 김 판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부 또한 그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 압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판관은 마침내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청이는 그것이 거절인 줄 알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재 문이 다시 열리며 김 판관이 꾸러미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꾸러미를 청이의 손에 올려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양주 북쪽 장터 뒷골목, 기름집 3번째 집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청이는 두 손으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름집 3번째 집에는 12살 남짓된 사내아이와 나이 든 할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청이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할미가 꾸러미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마님 되시나요? 이번엔 다른 분이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할미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 영감마님, 이 아이 아버지와 같은 고을에서 자란 중마고 오셨지요. 그 양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뒤로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청이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낯익은 것이 있었습니다. 꼬여있지 않고 굽어있지 않고 맑고 고든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이 청이에게는 묘하게 옛날의 어린 자신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의 자신을. 청이는 아이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사실 이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그 돈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에 앉아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문의 재산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려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이었지요. 상단 어르신 밑에서 갈고 닦은 셈법과 장사 수완이 오늘 처음으로 제 쓰임을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여름날 갑작스럽게 날아든 소식이었습니다. 김 판관이 오래전부터 재산 일부를 맡겨 두었던 상단의 행수가 야반 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단 이름은 청파상단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포목과 곡식을 취급하는 중간 규모의 상단이었지요. 김 판관이 10여 년 전부터 그 상단에 돈을 넣어 이익을 받아왔고 쌓인 원금만도 500냥에 가까운 큰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상단에 딸린 창고도 비어 있었고 노비와 부리던 인부들도 임금을 못 받고 흩어졌다는 소식이었지요. 사람을 보내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행수는 이미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김 판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청이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야반도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를 따져보았지요. 며칠 뒤 청이는 진수편에 부탁하여 청파상단을 드나들었다는 사람 2명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만나보았지요. 그중 한 인부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행수 어른 사실 상단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 행수가 갑자기 병이 나서 물러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난 분인데 그 전에 어디 계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청이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생김새나 말씨라도. 글쎄요. 나이는 50 안팎이고 한쪽 눈 아래에 점이 있었고 말씨가 경기도 말씨가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청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쪽 눈 아래의 점, 50 안팎의 나이.
그것은 김 판관이 가끔 이름을 입에 올리는 먼 친척 조카의 인상착의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찍이 조정에서 소소한 말단직을 하다가 그만두고 장사에 손을 댔다는 그 조카였지요. 청이는 일찍이 그 조카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무심코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살아났습니다. 족숙 어르신과 그 조카가 어릴 때부터 친했다고 했지. 같이 다니는 것을 자주 봤다고 형님이 말하더라. 지난번 엽전 사건을 일으킨 족숙 어르신, 그리고 이번에 도주한 행수.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한패였다는 생각이 청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엽전 사건은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한 사전 탐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청이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싸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악재가 되어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청파 상단의 도주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만에 이번에는 가문의 선산에 관한 문서가 문제가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산 아래 반면 맞이기를 담보로 오래전 맺어진 채무 증서가 관아에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증서에는 김 판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정작 김 판관 본인은 그런 증서를 쓴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조 문서였습니다. 그것도 상단 행수와 같은 시기에 같은 날 날짜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그 사실을 알고 두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치밀한 계략이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님께서 갑작스럽게 몸져 놓으셨습니다. 마님은 평소에도 몸이 약하셨는데 연이어 터지는 악재 소식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치미를 청하고 탕약을 다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조 증서를 관아에 접수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족숙 어르신이었지요. 집에서 쫓겨난 뒤 어디선가 조카와 합류하여 이 모든 것을 뒤에서 꾸민 것이었습니다. 김 판관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셨지요. 청이는 차를 가져다 드리면서 시아버지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쭉 뻗어 있던 등줄기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굽어 있는 것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무너지시면 이 집도 무너진다. 청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되어 빛이 바랜 종이 2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청이가 친정이 기울기 전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었지요. 그 종이를 펼치면서 청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를 되짚었습니다. 어린 시절 몰락한 집안을 떠나 상단 어르신 밑으로 들어가기 전날 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이야, 이것은 내가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집안이 무너지려 할 때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이 지금 청이의 귓가에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선산 담보 채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틀 안에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이 없을 경우 채무 증서에 따라 선산 아래밭의 소유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통보였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양주 인근에서 상당한 재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박진사였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김 판관 앞에 앉더니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채무금을 대신 갚아주고 상단에서 잃어버린 500냥도 절반 정도는 수소문에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으로 된 어음 한 장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것이었지요. 담보는 청풍 김씨 가문의 전답 전부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청이는 보았습니다.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내밀어주는 손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청이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박진사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온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청이는 시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부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김 판관은 청이를 바라보다가 박 진사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답을 드리리다. 박 진사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웃음의 끝자락에 안도가 실려 있는 것을 청이 혼자만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2장의 종이를 펼쳐놓고 오래도록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는 낡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내용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한 장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증서였고 다른 한 장은 붉은 도장이 찍힌 서찰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청이는 단장도 않고 옷만 단정히 여미어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소부가 관가로 가겠습니다. 김 판관의 눈썹이 일어섰습니다. 관가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가산을 되찾아오겠나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청이는 두 손으로 종이 2장을 시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김 판관이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풀리고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왕실에서 오래전에 내린 증서였습니다. 청이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젊은 시절 왕실 물자 관리에 공을 세워받은 것으로 특정 사안에 있어 관가에 직소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든 서찰은 청이의 아버지가 당시 관하에서 활동하던 어사 어른과 맺은 연이 적혀 있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진짜냐? 진짜입니다. 아버님, 관가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 진사 쪽에서도 이미 관가에 손을 써두었는지 관아 문 앞에서 청이를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청파 상단과 연이 닿아 있다는 중간 아전이었지요. 청이가 증서를 꺼내 보이자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녀자가 증서를 들고 와서 무엇을 어쩌겠단 거요. 청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증서에 적힌 이름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보시오. 아전이 마지못해 증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지요. 서찰에 적힌 어사 어른의 이름은 지금 이 고을 원님과 직접 연이 닿은 분이었습니다. 아전은 잠시 물러섰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이의 뒤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고개를 돌린 청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김 판관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몸을 기대고 거침없이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이었지요. 서리발 같은 흰 수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눈빛은 형형했고 허리는 여전히 굽지 않았습니다. 쓰러졌다는 소문이 무색하게 그는 당당히 청이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관아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판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고 무겁게 온 마당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곧 내 말이오. 관아 아전은 굳은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원님이 직접 나왔습니다. 청이는 차분하게 증서를 제시하고 위조 채무 문서와 청파 상단 행수의 도주 경위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진수가 수소문에 데려온 인부의 증언도 있었지요. 그리고 엽전 사건 때부터 시작된 족숙 어르신의 행각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원님은 서류를 검토하고 박 진사 쪽의 사람도 불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조 채무 증서는 그 자리에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상단 행수와 족숙 어르신이 토졸에게 붙잡혀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꾸민 일이라는 자백이 나왔고 박 진사 또한 그 계략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풍 김씨 가문의 선산과 전답은 무사히 지켜졌습니다.
청이는 관아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그 따가움조차 시원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지요. 옆에서 김 판관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먼저 말문을 연 것은 김 판관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냐고는 예전부터 묻고 싶었다. 청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주 최 씨 집안 최봉선의 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봉선. 김 판관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청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김 판관은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청이는 시아버지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걸으면서도 방금 전 짧게 오간 대화가 마음에 걸렸지요. 최봉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노인의 발걸음이 잠깐 멈추던 것이 집에 당도하여 안채로 들어서자 마님께서 몸이 조금 나아지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진수가 뛰어나와 아내를 맞았습니다. 부인, 다치지는 않으셨소? 다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밥상을 받고 나자 김 판관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이야.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아버님. 내 아비 최봉선과 나는 어릴 때 같은 서당을 다녔다. 청이의 손이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그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유일하게 한 것은 그 친구가 남긴 자식을 찾아 돌봐주는 것이었지.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양주 장터 기름집 세 번째 집 아이가 그 친구의 손자다. 그런데 내 아비가 남긴 증서를 오늘 내가 가지고 왔다. 청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 하시며 남겨주셨나이다. 소부도 오늘에야 꺼낸 것이옵니다. 김 판관은 오래도록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눈꼬리에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마님도 보셨고 진수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김 판관은 서재 이중 벽장을 열었습니다. 폐물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고 안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옥비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 판관은 그것을 들고 안채로 들어가 청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최봉선이 자식을 맡기면서 함께 맡긴 것이다. 언젠가 그 아이에게 혹은 그 인연이 닿는 자에게 전해달라고 했지.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청이는 옥비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차가웠던 것이 생각났지요. 청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족숙 어르신과 조카 행수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족숙 어르신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는 대신 가산 일부를 청풍 김씨 가문에 배상하고 거주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조카 행수는 도망가다 잡혀 옥에 갇혔으며 청파 상단에서 빼돌린 돈 중 절반가량이 회수되었지요. 박 진사는 관아 처분에 앞서 스스로 청풍 김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보따리도 들지 않은 채 행색이 초라하게 찾아온 박 진사의 눈빛은 며칠 전과 달리 풀려 있었습니다. 김 판관은 그를 사랑채에 들이지 않고 문간에서 만났습니다. 박 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기회라 생각했지요. 나중에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았을 때는 이미 발을 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 판관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2번 다시 이 집 언저리를 얼씬거리지 마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마당에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지요. 청이는 그 돈을 받아 들고 잠깐 생각하다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돈을 장터 기름집으로 보내주세요. 아이가 글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으니 서책도 몇 권 사서 함께 보내드리고요. 진수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소, 부인. 온 마을에는 청풍 김씨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다가 공변을 당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며느리 청이의 지혜가 결정적이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졌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인근 마을 사람들도 결국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풍 김씨 가문에 여우 마님이 들어왔다더니 정말이었구먼.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랬으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서늘하게 귀를 간지렸지요. 청풍 김씨 가문의 마당에는 오래간만에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청이가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 온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청이는 상단 어르신 밑에서 갈고 닦은 셈법으로 가문의 재산을 꼼꼼히 정리하고 낭비되던 곳을 막고 쓰임새 있는 곳에 조금씩 돈이 돌게 했습니다. 인근 고을에 포목 장사와 연을 맺어 가문 전답에서 나는 곡식을 제값에 팔 수 있는 길을 텄고 관아에 납부하는 세금 계산에서도 불필요하게 더 내던 것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가을이 끝날 무렵에는 가문의 곳간이 여름보다 훨씬 넉넉해졌지요. 김 판관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직접 검토하면서 며느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셈법, 그러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는 방식, 무엇보다 이익만 좇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돈을 쓴다는 것이 김 판관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어느 맑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김 판관이 청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청이가 들어서자 노인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쇠였습니다.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곳간 열쇠, 창고 열쇠, 그리고 서재 서랍 열쇠까지 모두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살림은 내가 맡아라. 청이는 그 자리에서 잠시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쇠로 만들어진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은 무거웠지요. 50년 가까이 이 집을 지켜온 노인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그 무게를 내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청이는 천천히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지키겠나이다. 김 판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청이는 보았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를 내어주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 피어난 홀가분함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청이가 새로 정리한 장부를 들고 안채를 지나는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야, 며느리야. 목소리의 주인이 놀라워 청이가 뒤를 돌아보니 글쎄 김 판관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노인의 얼굴에 뭔가 급한 빛이 역력했지요. 이번 달 장부 말이다. 포목 쪽 수입 계산을 좀 보여다오. 내가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다. 청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부를 달라는 것인지 그냥 살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모습이 어딘가 영락없이 자식 같은 구석이 있는 노인이 새롭게 느껴졌지요. 청이는 장부를 가슴에 안고 웃으며 사랑채 쪽으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판관은 지팡이를 더 빠르게 짚으며 며느리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따스하게 감쌌지요.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보고 계시던 마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영감이 이제 며느리한테 장부 검사를 받는구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모으는 자보다 제대로 쓰는 자가 더 오래 지닌다고 하지요.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평생 홀로 무게를 짊어지려 했던 호랑이 영감이 한 명의 여우 며느리를 통해 비로소 그 무게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이의 지혜는 그해 가을을 넘겨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양주의 여우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청이는 그 별명을 듣고 그저 웃었습니다. 여우라는 것이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잘 살피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기름집 아이는 그 이듬해 봄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청이가 보낸 서책이 그 아이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지요. 그 아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